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에 대한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당뇨병 전 단계의 자연경과 내추럴 히스토리, 내추럴 코스는 어떻게 될까요? 코호트 연구 결과 당뇨병 전 단계의 노인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정상 혈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젊거나 중년의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비만하시거나 메타볼릭 신드롬 등이 동반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철저한 운동과 체중 조절을 통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철저한 체중 조절이나 운동 같은 것이 힘들 경우에는 메포민 같은 당뇨 전 단계에 쓰는 약제들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젊거나 중년의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아니라 고령, 예를 들면 60대 후반이나 70대 이상의 고령의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관찰 연구 결과 당뇨병 전 단계 노인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정상 혈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5.7에서 6.4 사이를 볼 수도 있고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에서 125 사이를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02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 당화 혈색소 기준으로 당뇨 전 단계를 진단할 때는 약 25%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됐고 공복 혈당 기준으로 당뇨 전 단계를 진단할 때는 12%,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도 당뇨 전 단계를 보면 31.5%까지 해당이 돼서 진단 기준에 따라서 유병률의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초기 모집단의 5.4%에서만 당뇨로 진행했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17.4%가 사망했습니다. 즉 고령자의 당뇨 전 단계 유병률은 높지만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정상 혈당으로 회귀하는 경우는 더 많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자마 인터럴 메디슨에서 발표된 과거 다른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로 노인을 대상으로 당뇨 전 단계를 진단했을 때 추적 관찰해 보면 44%가 정상 혈당으로 회귀하고 단지 8%만이 5년 내에 당뇨로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당뇨병 전 단계가 노인에서는 강력한 진단적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치료를 했을 때 사망률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장기 추적 관찰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전 단계에서 집중적인 생활습관 조절이나 메포민 같은 약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 예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인텐시브한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하나, 메포민을 사용하나, 그냥 플라시보만 주나, 토탈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non-fetal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메포민 사용군에서 약간 적은 경향성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요. 라이프스타일 플라시보 메포민군에서 이런 정도의 익스텐디드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의 발생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시설 입소 성인들 사이에서 저혈당증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허약한 노인에서는 약물로 인한 저혈당증이 아주 흔히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제2형 당뇨병 노인의 경우 75% 이상에서 2주 동안 모니터링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 저혈당 증상이 생겼고 거의 50%에서 심각한 저혈당증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령의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이 발생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발생 위험, 사망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쇠하고 고령이시면서 시설에 입소하거나 입원한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을 너무 철저하게 조절해서 저혈당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사용하는 약제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서는 아미트리트린이나 둘록세틴이나 프레가발린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들 각각 약제 단독요법이나 또 복합요법의 효과 부작용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한 결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통증에는 단독요법, 이 세 약제의 단독요법에도 약효에 큰 차이가 없었고 각각 다른 컨비네이션의 복합요법의 결과 단독요법보다 병역요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각각의 약제 단독요법도 효과가 비슷하고 이 각각 약제의 세 가지 컨비네이션도 결과적으로는 효과도 비슷하고 병용 치료를 하더라도 내약성이 우수해서 만약 당뇨병증 신경병증 환자에서 아미트리트린이나 둘록세틴이나 프레가발린 각각의 단독요법으로도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약제 중에 병역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였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들이 약제의 효과나 부작용을 설명하는 수치를 들었을 때 그 수치나 그 표현들을 들었을 때 각각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환자들은 단어 기반 확률 추정치와 숫자 기반 확률 추리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위험도 추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의사가 위험성을 전달할 때 대부분의 환자는 단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희귀하다, 흔하다 이렇게 단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숫자로 설명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만약 단어로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전달하는 확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연구입니다. 의사들은 희귀한 부작용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대체로 0.1% 미만 또는 1% 미만의 부작용을 설명할 때 희귀하다라고 설명하고, 공식적으로는 대체로 0.1% 미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희귀한 부작용이라고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이 희귀한 부작용이라는 말 뜻을 한 10명 중 1명에서 나타나는 정도로 해석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흔하다 라는 해석도 실제 공식적으로는 1에서 10%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면 의사들은 흔하다라고 표현하지만은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흔히 발생한다는 부작용의 표현은 10명 중 6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실제 이 59%라는 로 받아들이는 수치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인 거의 항상에 더 가깝게 환자들은 받아들인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어떤 약물의 효과나 어떤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할 때는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이런 식으로 단어로 설명할 때는 환자들이 실제로는 그 단어로 설명하는 원뜻의 수치보다 더 크게 드리기 때문에, 따라서 가능한 환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수치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금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들입니다. 바레니클린, 챔픽스 치료를 12주를 사용하나 24주를 사용하나 또는 바레니클린 챔픽스의 니코틴 대체요법을 같이 병용하나 금연 성공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입니다. 자마에 발표된 연구이고, 하루 5갑 이상 하루 5개 피 이상 흡연하는 125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바레니클린 단독요법 12주와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패치 12주, 바레니클린 단독요법 24주,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패치 24주의 치료를 한 결과 52주 시점에서의 7일 금연율이 각각 25.1%, 23.6%, 24.4%, 2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에게는 바레니클린
즉 챔피언스 12주 요법을 표준요법으로 고려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금연약을 사용하다 보면 환자들 중에서는 이 바레닐 클린을 먹고 상당한 효과를 보면서 부작용이 별로 없으면서도 흡연 욕구가 오를 때 바레닐 클린을 먹으면 좀 더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자의 금연 성공률을 더 지속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개별적으로는 바레닐 클린을 좀 더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은 1년 지난 시점에서 7일 금연율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는 바레니클린 12주나 20주나 24주나 또는 니코틴 패치를 추가하나 안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최근 의료용 대마초 성분인 카나비놀,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하는 약제들이 허가를 받는 경우들이 외국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외국에서는 가끔 만날 수도 있겠는데요. 카나비노이드와 우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물들에서는 심각한 상호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료용 대마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제제들이 출시되어 있거나 사용되지는 않지만은 만약 외국에서 온 환자들이나 외국에서 진료를 할 때는 이 카나비올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어떤 약제들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지 꼭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통소염제인 이부프로펜과 케토롤락, 디크로페낙의 성인의 비이차성 요통 치료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부프로펜을 쓰나 케토롤락을 쓰나 디클로페낙을 쓰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급성요통 환자에서 비슷한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부프로펜 600mg과 케토롤락 10mg, 디크로페낙 50mg을 8시간마다 필요에 따라서 5일간 복용했는데요. 5일째 경미하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가 이부프로펜 복용군에서는 62%, 케토롤락 복용군에서는 80%, 디크로페낙 복용군에서는 71%였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케토롤락이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고요. 이부프로펜 복용 환자 중 GI 디스터번스가 26%에서 보고됐고 케토롤락 복용 환자에서는 GI 디스터번스가 5%, 디클로페낙 복용군에서는 GI 디스터번스가 9%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내린 결론은 비스트로이손 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과 케토롤락, 디크로페낙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이 비슷한 정도의 요통 호전 효과가 있었고, 다만 일부 2차 결과에서는 케토롤락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점은 케토롤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사제가 사용된다는 점이 되겠고, 디크로페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MI 같은 심혈관 기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증에서 중등도의 심상정 여드름 환자에서 가장 좋은 국소 치료제가 뭐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트워크 메타아나리시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다펠렌 과산화벤조일 복합제인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약으로서 에피듀오겔 같은 약제가 있고요. 클린다마이신 과산화벤조일의 복합제인 듀아겔 같은 약제 또는 아다팔린 단독 치료제 세 가지가 다 비슷한 정도로 경증에서 중등도의 심상성 여드름 환자에서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다팔렌과 과산화벤졸 복합제인 에피듀오겔 같은 치료제가 가장 그래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입니다.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 심상성 여드름의 치료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참고로 해보면 앞서 연구 결과처럼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심상성 여드름에서 아다팔렌과 벤조일 폭사이드 복합제가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거기에는 트레티노인과 클린다마이신 복합제도 권고가 되고
경증이나 중등도의 경우에는 클린다마이신과 벤조일 페옥사이드 복합제가 권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차 진료 의사를 위한 최신 상위 20개 연구 결과를 같이 둘러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